당신 살인자였어? 내가 살인자인 거 알고 결혼한 거 아닌가? 그건 가정폭력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고. 많이 피곤하죠? 너 생각보다 꽤 괜찮은 와이프가 될 수 있겠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미연 작가입니다. 저는 이 채널에서 제가 지어낸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그럼 전편에 이어 이야기 시작할게요. 그때 놀란 휘은 씨의 허리에 서늘한 칼날이 느껴지고 한윤기가 뒤에서 나타납니다. 어쩌나 다 알아버렸네. 원래는 신혼을 좀 즐기다 알려주려 했는데. 이젠 도망가긴 늦었어. 이게 다 뭐예요? 당신 살인자였어? 내가 살인자인 거 다 알고 결혼한 거 아니었나? 그건 가정폭력을 당해서 그래서 그런 거라고. 근데 이건 그냥 무고한 사람들을... 잘 들어봐.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아까 말한 대로 내 살인을 내조하는 거지. 내가 계획을 하고 넌 내 살인을 보조하고. 들을 수밖에 없지 너는. 하며 할머니 CCTV를 틉니다. 너는 모르는 니네 할머니 위치 나는 알고 있고 난 너보다 힘도 돈도 많아.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우리 갑을 관계야. 내가 갑이지. 그것도 두 사람 목숨줄 잡고 있는 갑. 휘은은 눈물을 흘리며 행복해 보이는 할머니가 어떻게 되는 건 볼 수 없어 결국 살인자에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제 내가 한 놈을 죽여서 성가시게 됐네. 휘은을 풀어준 살인마 한윤기는 피가 묻은 웨딩드레스에 치마 밑자락을 찢고 미니드레스로 만들어버리죠. 신부 입장을 피를 묻히고 할 순 없잖아. 하며 새 웨딩 슈즈를 꺼내줍니다. 잠시 뒤 신부는 신랑의 팔짱을 끼고 가짜 친구, 친척, 지인들에게 미소를 보이며 신랑과 함께 입장을 합니다. 다 가짜야. 신부 측 하객 자리에 앉은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 어떡하지? 너무 무서워. 사회자는 신부와 신랑이 사이좋게 입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보기 좋은 커플이죠? 하며 휘은 씨의 속마음을 모른 채 들떠 있어 보였어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 지금 궁금하실 텐데 이 한윤기가 살인으로 기사도 뜬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익명으로 유명한 스릴러 작가가 됐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 주변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사실 이 모든 하객, 사회자 다 고용된 사람이에요. 사실은 한윤기 지인 없습니다. 혼자 익명으로 소설만 내서 사는 외톨이에요. 근데 한윤기가 휘은 씨에게는 너희 쪽 하객은 고용됐고 신랑 쪽 하객은 다 자기 지인이나 가족이라고 거짓말을 쳐요. 이렇게 해야 휘은 씨가 내가 공식적으로 한윤기라는 남자와 결혼을 했구나 하고 도망가기 더 어려워할 거라서. 그리고 둘 다 부모님은 돌아가신 시나리오로 신랑 신부 함께 입장하고요. 이 하객들 이 사람이 존속살범 한윤기인지도 모르고 유명한 소설가인지도 모르고 그냥 돈 받으러 왔어요. 한윤기가 존속살로 기사가 났지만 얼굴은 제대로 공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휘은 씨만 이게 공식적이다 하고 겁을 먹은 거죠.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결혼식은 진행되고 휘은 씨는 최대한 할머니 생각을 해 이 결혼식을 망치면 안 된다 하며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만 눈물이 흐르고 맙니다. 그때도 한윤기는 사랑스럽다는 눈빛으로 눈물을 닦아줍니다. 사회자는 자 여러분 신부가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리네요. 다들 다시 한번 축하해주세요 합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시간이 끝나고 결혼식은 끝이 나요. 이제 휘은 씨의 앞에는 더 큰 지옥 같은 나날이 펼쳐집니다. 한윤기는 휘은 씨를 살해에 가담시키려 했어요.
한윤기가 휘윤 씨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가 사실 휘윤 씨가 간호대학을 다니다 휴학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사하는 방법이나 약에 대해서도 조금은 알 거란 말이에요. 한윤기는 지금까지는 피를 보고 살해를 했는데 더 이상 피가 보고 싶지 않았대요. 이거에 대해서 알려면 그의 과거를 살펴봐야 하는데 한윤기가 가정폭력을 당한 건 맞아요. 사실이고 그리고 끔찍하게 당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아버지가 한윤기가 피를 흘릴 때까지 때리곤 했대요. 근데 이것도 부모님을 탓할 수만은 없는 게 한윤기는 어린 시절부터 반사회적 인격장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사이코패스 기질을 보였거든요. 동물을 잡아서 괴롭히고 학교를 가면 친구를 때린다거나 좀 잔인한 행동들을 하니까 이제 부모님이 무서운 거예요. 그때마다 폭적인 훈육으로 난폭함을 다스린다고 한 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결국 한윤기의 부모님은 한윤기가 고등학생이 되어 머리도 몸도 컸을 때 부모를 훈육하듯 폭행해 하게 만들고 말았죠. 아주 끔찍하고 잔인하게 복수의 마음을 담아서. 이것이 한윤기 살인의 전말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한윤기는 휘윤 씨에게 약물 주사를 하는 방식으로 살인에 가담시켜요. 전편에서 휘윤 씨가 한윤기의 비밀의 방에 갔을 때 약병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한윤기가 어디서 구한 마취제 애들이었어요. 한윤기는 밖에 나가 타겟을 물색하고 보통은 표정이 좋지 않고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을 데리고 집으로 왔어요. 예전에 영화에서 많이 봤던 대로 마취제를 손수건에 적셔서 그렇게 납치를 해왔어요. 그 다음에 휘윤 씨에게 치사량의 마취제를 사용해 살인을 하라 합니다. 휘윤 씨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결국 휘윤 씨는 케타뎀이라고 내시경 같은 거 할 때도 쓰는 마취제인데 많이 투약하면 사망하게 되고 적당히 투약하면 깊은 잠에 드는 정도가 되는 약을 사용해요. 휘윤 씨는 아주 깊은 잠에 들게 할 정도만 케타뎀을 투약합니다. 한윤기가 결국 죽고 나면 시신과 셀카를 찍고 어디 시체를 버릴 걸 알기 때문에 결국은 제발 살아라 하는 마음을 담아서 한 행동이죠. 하지만 실패합니다. 한윤기가 죽은 듯 잠자는 피해자가 살아있다는 걸 눈치챈 거죠. 한윤기는 이번에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휘윤 씨는 무서워요. 하지만 다행히 한윤기는 이번엔 휘윤도 처음이라 실수로 치사량을 주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넘어가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넘길 순 없는데요. 결국 휘윤 씨는 한윤기의 협박에 못 이겨 억지로 자신의 손을 잡고 약을 주사하는 한윤기에 의해 두 사람을 살해하게 됩니다. 사실은 한윤기의 짓이죠. 휘윤 씨는 억지로 손을 잡혀 어쩔 수가 없었죠. 하지만 죄책감은 휘윤 씨를 괴롭혔고 다시 한번 치사량에 조금 덜 미치는 약을 교묘하게 한윤기를 속여 주사합니다. 그리고 결국 버려진 피해자는 살아나요. 뉴스에선 대대적으로 사람에게 마취약을 주사해 살해하는 지안동 연쇄살인범을 찾고 있었죠. 이 일로 한윤기는 휘윤 씨를 의심합니다. 너 일부러 그랬지? 일부러 그 여자 살렸어? 당분간 이 방에서 나오지 마. 하고 다시 그 살인의 방에 휘윤 씨를 가둡니다. 휘윤 씨는 이제 이렇게 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 할머니도 다시 찾아와야 하는데 하고 큰 결심을 해요. 한윤기가 최소한의 물이나 음식을 가져다 줄 때 그에게 다정하게 대하고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묻는다거나 친해지려고 해요. 한윤기는 처음엔 거칠기만 했지만 계속된 휘윤 씨의 노력이 얼마가 지나자 다시 집안에선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해줍니다. 그때부터 휘윤 씨는 본격적인 작전에 돌입해요. 한윤기가 외출을 하고 오면 요리를 해놓는다거나 고생이 많지 않았냐며 어깨를 주물러 주는 등 속으론 소름 끼치게 싫지만 살아야 하니까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이 악마를 물리쳐야 하니까 꼭 이 악마를 경찰에 잡혀 죗값을 치르게 하리라 하면서 참았죠. 그러던 어느 날 한윤기는 또 한 명의 피해자를 의식을 잃게 해 휘윤에게 데리고 옵니다. 케타뎀을 투약해 죽이라고. 휘윤은 이번에도 도저히 살을 할 수 없어. 울며 도대체 왜 그러냐고 난 살할 수 없다고 말해요. 하지만 한윤기는 이렇게 말하죠. 누구나 사람은 죽고 싶어. 지긋지긋하고 무섭고 괴로운데 그냥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지. 내가 쉬게 해주는 거라고. 얘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부모한테 맞고 사는 애야. 내가 쉬게 해주겠다잖아. 그렇습니다. 한윤기는 물론 끔찍한 악마예요. 하지만 자신만의 논리로 삶이 괴로운 사람들에게 쉼을 준다는 생각으로 삶을 해온 거예요.
자신이 행복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모르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도 세상에 사랑이 있다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을 이렇게 저질러 온 겁니다. 휘은 씨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케타뎀을 치사량 아주 조금 못 미치게 투약하고 갖은 방법으로 한윤기의 기분을 구슬려 당신이 피곤하고 힘드니 내가 시체를 버리고 오겠다 하며 조릅니다. 와인도 한 병 따서 따라주며 그의 기분을 구슬려요. 술이 들어가고 살살 달래는 말투로 구슬리자 한윤기는 이렇게 말해요. 너 생각보다 꽤 괜찮은 와이프가 될 수도 있겠어. 그리곤 결국 피해자의 시신이어 보이는 피해자를 넘겨줍니다. 하지만 그냥 보내주진 않았어요. 휘은의 팔에 시한폭탄을 채워서 내보냅니다. 이번에 피해자는 작은 남자아이였는데 커다란 이민 가방에 잠든 아이를 넣어 바퀴를 굴리면서 이제 어떻게 도망을 칠 것인가 머리를 굴리고 또 굴려요. 근데 이 거리 너무 익숙한데? 그렇습니다. 휘은 씨, 이 집이 어딘지도 모르고 눈이 가려진 채 끌려왔잖아요. 보니까 전에 잠깐 과외했던 노안의 집 동네입니다. 휘은은 이때까지 집 밖을 나가본 적이 없어서 몰랐던 거예요. 그때 이 생각이 떠올라요. 선생님, 우리 아이는 꼭 CCTV가 있는 곳으로만 다녀주세요. 이 동네가 보안이 좋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돈을 보고 아이들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노아 어머니는 동네 CCTV가 어디에 있는지 표시가 된 지도까지 주며 부탁했어요. 과외 선생님으로 고용됐지만 가끔씩은 학교가 끝나면 노아를 학교에서 데려오는 일까지 부탁을 했었거든요. 휘은은 기억을 더듬어 최대한 눈에 띄게 가방을 끌고 기억에 남은 CCTV가 있는 장소에 얼굴을 비추며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피해자를 어디에 데려다 주면 안전하게 살릴까 고민을 하는데 마침 멈춰서게 된 것이 노아의 집 앞입니다. 근데 노아가 앞마당에서 줄넘기를 하고 있네요. 그 순간 노아가 휘은 씨를 알아보고 다가옵니다. 선생님. 휘은 씨는 노아야, 선생님 가까이 오지 마 하며 폭탄이 있는 손을 몸 뒤로 숨깁니다. 조용히 가서 어머니께 경찰에 신고해달라 그래. 선생님 저기 파란 대문집에 있을 거니까 5분 아니 10분만 있다가 신고해달라고 해. 그리고 이 가방 여기 줄 테니까 잘 지켜봐. 무서운 거 아니야? 착한 일 하는 거니까 이 가방 경찰 아저씨들 오실 때까지만 보고 있어. 그렇게 휘은 씨는 이번엔 구조되기를 맘속으로 빌고 빌며 한윤기의 집 지옥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오자 한윤기는 만취를 해 식탁에 엎드려 있었어요. 휘은 씨는 그의 주머니를 뒤져 키를 찾아 폭탄을 손목에서 제거하고 한윤기가 제발 깨지 않기를 바라며 대문 앞에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곧 경찰이 오긴 왔는데 이거 문제가 큽니다. 조용히 맞서야 하는데 사이렌을 온 동네방네 울리며 오는 거예요. 한윤기가 잠에서 깨고 정신을 차린 한윤기는 뒷문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대문 앞에 서 있던 희은 씨는 다행히 구조가 됐어요. 그리고 바로 뒤 손목에서 제거는 됐지만 타이머가 계속 작동되고 있던 폭탄이 터져 한윤기의 집은 폭발했어요. 그리고 희은 씨는 구조가 되고 가방에 있던 피해 아동도 정신을 차리고 이제야 이 지옥을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한윤기는 그대로 3개월 동안 그 어디서도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모두 안전한 걸까요? 조심해. 나 아직 안 잡혔어. 혹시 알아? 내가 너 앞에 나타났지? 우리 사진 찍을까?